국토부 장관께서 추가 지정에 대한 언급을 하고 나서 시장의 혼란이 더 커졌어요. 하지만 저 개인적으로는 해제 가능성도 충분히 열려 있다고 보거든요. 강남을 비롯해서 한강벨트 주변 정도까지도 좀 국지적으로 좀 축소되는 그런 양상들이 흘러가지 않을까. 안녕하세요. 지식이 되고 돈이 되는 시간 부동산 클래스의 정정입니다. 오늘은 송승헌 대표님을 모시고요. 최근 부동산 시장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요즘 많이 바쁘시죠? 그냥 뭐 여기저기 불러주고는 있는데 네. 오늘도 뭐 KW 부동산 클래스를 통해 가지고 다른데 열심히 출연했던 그 내용을 바탕으로 오늘도 좋은 정보 한번 전달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뭐 구독자분들께 뭐 아낌없이 다 이렇게 풀어주시는 거잖아요. 네, 열심히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네. 대표님 요즘은 뭐 시장이 워낙에 혼란스러운데 뭐 실수요자나 투자자들 만나면 보통 어떤 얘기부터 시작하세요? 우선은 지금 움직이지를 못하는 그런 환경이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한 불만들을 많이 갖고 있죠. 그리고 오히려 집을 가지신 분들보다 앞으로 인생 계획이라든지 또는 평형을 좀 넓혀가려고 하시는 분들, 어떤 주거 이전을 좀 하시려는 분들, 이런 분들이 굉장히 좀 불편해진 환경이고 고민이 좀 많아질 것 같습니다. 네. 아무래도 이제 정책 변화에 대한 불확실성이 가장 큰 리스크라고 좀 들리는데요. 네. 그럼 이런 부동산 대책들이 벌써 3번 굵직한 게 나왔잖아요. 네. 가장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는 시장에서의 부작용은 뭐가 있을까요? 우선은 시장 참여자들에게 그 심리적인 불안정 뭐 이런 것들을 줬다라는 게 우선 크고요. 또 한편으로는 거래에 대한 절벽, 이 부분이 가장 큰 부작용이라고 판단을 하는데요. 뭐 대출에 대한 규제가 생겼죠. 또 거기에 허가제가 들어가다 보니까 거기에 걸맞는 세금이나 어떤 뭐 금융적인 제약들, 이런 부분들이 생겨서 거래를 수반하지 못하는 그런 시장 환경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런 환경 때문에 자발적인 관망세도 있지만 또 실수요자들의 비자발적인 그 관망까지도 흘러가고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 정부에서는 집값 안정을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하는 것으로는 보여지는데 결국은 대출을 처음에는 6.27 대책으로 인해서 대출을 좀 줄여왔지만 그로 인해서 뭐 유동성들은 좀 줄어들었고 그것이 결국은 뭐 시장의 집값을 안정시켰다라고 판단들을 해 보는데 잠시 이거는 좀 뭐 병목 현상들이 생기는 정도의 수준인 거지 오히려 집값 안정보다는 심리에 대한 그 왜곡과 또 거래에 대한 절벽이 가장 큰 시장 부작용이 아닌가 그렇게 판단합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뭐 실수요자분들 입장에서는 뭐 이런 대책들이 도움이 됐다라는 이런 느낌보단 오히려 더 헷갈린다 이런 반응이 조금 주된 것 같아요. 대표님이 보시기에 실수요자 입장에서 이런 대책들을 어떻게 받아들일 거라고 보세요? 우선은 지금 그 전반적인 실수요자들은 타이밍 예측을 못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받아들이기가 쉽지가 않은 거죠. 그리고 결국은 내 집 마련을 준비를 하셨던 분들 같은 경우는 정말 진짜 준비를 해왔던 그 현금 유동성 현금을 가지고 있었는데 대출 한도가 줄어들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좀 그 불편으로 실제로 체감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요. 결국 이런 불만 제기가 뭐 주거 이전에 대한 그 자유를 좀 억압하는 거 아니냐. 제가 어떤 글에서도 이런 얘기를 썼었는데 뭐 부동산 시장을 바라보면서 이게 정말 부동산 가격 잡기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묘수가 필요한데 묘수가 떠오르지 않는다고 지금 바둑판을 엎어놓는 그 정도 수준의 정책이다라고 평가를 할 정도로 굉장히 좀 반응들이 좀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에 있는 분들은 사야 하나, 팔아야 하나, 또는 기다려야 하나, 이런 것들에 대한 고민들이 좀 깊어지고 있는 뭐 시장이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왜 이런 대책들의 정책의 효과가 이렇게 크지 않는 이유가 뭐가 있을까요? 뭐 그 정책적인 신호하고 시장에서의 판단이나 이런 것들이 전혀 맞아 들어가지 않는 거죠. 우선 6.27 대책 같은 경우는 수요를 억제를 하는 금융정책을 내놨어요. 하지만 이제 그 뒤에 9.7 대책 같은 경우는 또 공급을 확대하겠다는 뭐 신호를 내놓은 거죠.
결국 이거는 뭐냐면은 공급을 확대를 하겠다는 건데 그 앞에서는 규제를 한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정책적인 그 분위기가 하나의 방향으로 흘러가지가 않는 거예요. 보통은 공급을 확대하겠다라고 하면은 금융적인 부분들을 좀 최대한 완화를 하고 실수요자들이 시장에 참여를 할 수 있게 하고 또 다주택자들이 그런 공급 시장 안에서 일정 부분의 공급을 더 늘릴 수 있는 방향으로 투자 시장이 열어줘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그렇지 못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수요도 억제하고 공급도 확대하겠다라고 하지만 그런 것들이 좀 상충되는 그런 분위기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앞에서 수요 얘기를 말씀드리면 그 뒤에는 이제는 뭐 구칠대책에서 공급에 대한 얘기가 나오긴 했지만 그 공급이 공공 주도로 간다라는 거예요. 뭐 물론 시장 환경이 좋지 않고 그러면 민간에서는 적극적으로 공급을 안 하기 때문에 공공에서 일정 부분 공급을 할 필요는 있지만 사실 지금 그 공공에서 공급 물량이 더 늘어난다라고 하는 거는 시장 수요자들이 참여하는 그 시장 안에서는 오히려 민간 시장의 공급 물량들은 굉장히 축소되지 않을까? 양질의 지역에서 주택 공급은 일어나지 않겠다라는 인식들이 굉장히 커진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민간 시장의 분양 물량에 더 많은 사람들이 뛰어들고 최근 들어서도 여러 뭐 분양가가 높은데도 불구하고 특히나 이 민간 시장에 뛰어드는 모습들 그리고 민간 주택과 양질의 주택 안에서 오히려 희소성을 더 키우는 이런 상황들로 인해서 상품에 대한 그 양극화들도 굉장히 많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시장 안에서는 수요와 공급의 그 정책이 상당 부분 좀 충돌하는 점들이 시장 참여자들이 혼란을 겪고 있고 의사결정하는 데 있어서 뭐 지역적인 그 양극화 뭐 이런 지역들 또 상품에 대한 그 양극화들이 나타나고 있는 쪽으로 경로가 좀 흘러가고 있다라고 판단됩니다. 네, 아유, 뭐 말씀 들어보니까 좀 답답한 형국인 것 같은데 주택 공급이 거의 대부분이 이제 민간에서 담당을 하고 있는데 이제 공공에서 이제 조금 공급이 잘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들면서 그때까지 뭔가 수요를 억제하려고 네. 하는 이런 노력을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토지거래 허가 구역을 또 확대 지정을 할 가능성에 대해서도 시장이 지금 의구심을 갖고 있는데 추가 지정 가능성 어떻게 보세요? 사실 그 추가 지정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이 정도 묶었으면은 그 뒤에는 뭐 일부 지역 빼고는 묶지 않겠다라는 생각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최근 들어서는 국토부 장관께서 추가 지정에 대한 언급을 하고 나서 시장의 혼란이 더 커졌어요. 그래서 정책적인 그 움직임들의 흐름 그리고 앞으로의 방향성을 많은 분들이 예측을 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추가 지정에 대한 뭐 얘기들이 나올 수 있다라고 판단을 하는데 시장에서는 하지만 저 개인적으로는 해제 가능성도 충분히 열려 있다라고 보거든요. 최근 들어서는 그 집값이 올라가지 않았던 곳까지도 규제를 하고 이런 것들이 실상 문제가 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게 된다라면은 결국은 정량적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지역들 같은 경우는 해제를 할 수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요. 또 그런 판단 자체가 지역적인 분포도를 조금 더 확대된 거에서 좀 축소할 가능성들이 있다. 그래서 점진적으로 보게 된다라면은 지금 당장은 아니겠지만 내년 뭐 상반기 정도를 보게 된다라면은 뭐 강남을 비롯해서 한강벨트 주변 정도까지도 좀 국지적으로 좀 축소되는 그런 양상들이 흘러가지 않을까. 뭐 저는 개인적으로 판단을 하고요. 그리고 이 토지거래 허가구역이라는 것이 오히려 지역적인 양극화를 키우고 있고 또 이 토지거래 허가구역을 통해 가지고 집값 안정에 효과를 보냐 못 보냐에 대한 뭐 여러 그 의견들이 있고 연구들도 뭐 나오고 있는데 그렇게 효과들은 별로 없다라고 판단을 하고요. 뭐 저도 관련돼 가지고 좀 개인적으로 좀 연구를 했던 그 분야이긴 한데 토지거래 허가구역이 한강변 주변으로 있는 지역들은 오히려 그 효과가 그렇게 크지 못하고 오히려 한강하고 좀 떨어진 지역이라든지 서울의 외곽 지역에는 효과가 더 많이 나타났거든요. 실제로 보면은 강남권에 있는 지역에 토지거래 허가구역을 지정을 했는데 집값이 더 오르는 효과들 오히려 이 집값 상승폭이 뭐 목동권역 같은 경우는 강남권역 대비했을 때는 가격이 더 오르지 못하는 이런 모습들을 봤을 때는 뭐 동 단위 또 지역 단위 그리고
지역별로의 형평성을 좀 고려를 해서 지정을 하는 게 맞지 않겠냐라고 판단을 하고요. 과거에 이런 지적들이 있어요. 뭐 규제 지역을 지정을 하면서 조금씩 규제를 하고 핀셋으로 지정을 하다 보니까 풍선 효과가 동시다발적으로 계속 났다라는 그 평가들이 있거든요. 근데 지금하고 그때하고는 조금 다른 시장 환경이에요. 오히려 그때는 지금처럼 전면적인 토지거래 허가구역을 지정을 하는 게 더 해답으로 나올 수 있었겠지만 최근 들어서는 그때 당시하고 금리 환경도 좀 다르고요. 또 그때하고의 실수요자와 다주택자들의 비율, 그리고 그때 당시에는 또 법인들을 활용해서 투자를 했던 그런 시장 환경이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시장 환경에서는 오히려 지역별, 동단위별, 단지별로 핀셋으로 규정을 해서 하는 게 맞지 않나, 뭐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내년 상반기부터는 확대된 지역을 점진적으로 좀 축소해 가는 방향으로 갈 것으로 저는 그렇게 개인적으로 좀 판단을 합니다. 예. 그럼 지금 좀 광범위하게 묶여 있는 게 해제가 조금씩 돼 갈 것이다. 자, 근데 만약에 토호제가 해제된다면 시장은 어떻게 반응할까요? 단기적으로는 가격의 상승세가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이 토지거래 허가구역의 가장 큰 문제점이 뭐냐면 병목 현상들을 만들어내고 또 과연 이 그 눌려 있는 수요를 언제 풀 거냐가 걱정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서울시에서도 예전에 토지거래 허가구역을 지정을 했다가 잠시 풀고 한 달 정도 풀었죠. 그러고 나서 가격이 급등을 하는 모습을 보였어요. 저 개인적으로는 그 급등 시기를 원래 가격을 찾아가는 시기이기 때문에 좀 내버려 뒀어야 된다라는 것이 뭐 제가 개인적으로는 입장이긴 한데 토지거래 허가구역에 뭐 해제를 한다라면 단기적인 급등은 과거에 그 서울시가 해제했던 그 모습하고 비슷하게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 왜냐하면은 전세를 활용해서 매입을 할 수 있는 구조잖아요. 뭐 예를 들면은 10억짜리 주택이 있는데 10억의 금액에서 지금의 수준하고 또는 5억을 전세를 활용한다든지 6, 7억을 전세를 활용한다라든지 이러면은 아무래도 금액 자체가 훨씬 더 줄어들기 때문에 자기 자본이 적게 들어가는 투자가 되거든요. 그래서 전세를 활용해서 매입을 하려고 하는 수요가 굉장히 좀 누적이 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뭐 단기적인 급등은 가능하다. 그래서 토지거래 허가구역을 지정을 해서 수요가 소멸된 게 아니라 수요는 누적이 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가격이 팡 튈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지는데 그 시점을 단기적인 시점을 지나고 나면은 가격은 오히려 또 안정될 가능성이 있고 시장에 유통될 수 있는 물량들도 조금 더 풀릴 수 있기 때문에 수요자의 선택지도 좀 더 넓어질 수 있다. 그래서 토지거래 허가구역의 뭐 장점과 단점, 부작용과 주작용을 전반적으로 보면은 물론 그 가격이 단기적으로 올라가는 문제점은 있겠지만 수요자와 공급자들이 뭐 시장에서 유통될 수 있는 물량과 선택할 수 있는 물량을 늘린다라는 그런 부분을 고려를 해본다라면은 오히려 토지거래 허가구역에 뭐 약간 부작용을 고려를 해서 또는 시점을 해제를 했을 때 그 부작용을 고려를 해서 풀지 못한다라는 거는 오히려 수요를 더 많이 누를 수 있고 공급의 희소성을 더 키울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정치적인 그 판단 또 행정적인 판단을 충분히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자, 이번에는 한번 보유세 네. 관련돼서 한번 여쭤볼게요. 지금 보유세 인상 얘기만 나와도 시장이 좀 민감하게 이게 네. 반응하고 있잖아요. 보유세 카드, 실제 시장에 어떤 영향을 줄 거라고 보세요? 보유세 카드는 영향을 줄 수 있다라고 판단을 합니다. 그 보유세가 갖고 있는 어떤 투자 억제력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투자 수익률을 줄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런 수익률이 떨어진다라는 거는 주택 보유에 대한 의욕을 좀 꺾을 수 있다라고 보거든요. 하지만 그게 이제 단순히 투자적인 관점으로 봤을 때 그런데 지금은 시장 환경이 최근 몇 년간의 트렌드가 투자보다는 실수요자 중심으로 흘러갔어요. 그럼 보유를 했을 때의 투자적인 실현 말고 본인이 갖고 있을 때 가질 수 있는 여러 가지 환경들이 유리한 상황이거든요. 보유세를 많이 난다라는 거는 그 지역 주변에 있는 어메니티가 좋다라는 거거든요. 결국은 뭐 교통이라든지 인프라들이 좋은 거기 때문에 투자 수익 말고도 본인이 가질 수 있는 뭐 양질의 삶 이런 것까지도 고려를 해보면은 보유세가 갖고 있는 뭐 투자적인 매력도는 줄일 수 있겠지만
주택을 처분할 정도의 의욕은 크게 생기지 않을 것으로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그렇군요. 그럼 대표님은 뭐 보유세를 올려야 될까 말아야 될까 뭐 어떤 입장이세요? 저는 보유세를 올려야 된다라는 입장을 갖고 있어요. 오, 그래요? 예, 네. 근데 이제 보유에 대한 음. 그 인상을 할 때 음. 거래세하고 같이 패키지로 움직여 줘야지 음. 중립 수준을 가져올 수 있다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트렌드 자체가 보유세는 올리고 거래세는 낮추고 아마 대부분의 부동산을 바라보는 그 분야에 계신 분들은 대부분 동의를 하는 뭐 의견이라고 보거든요. 여기서 많은 분들이 보유세를 올리면은 이분들이 시장에 물량들을 내놓을 것이라고 판단을 하는데, 물론 다주택자라든지 이런 분들은 고민을 하면서 내놓을 분들도 있다라고 보는데, 현실에서 뭐 수요자들하고 이야기를 해 본다라면은 매도를 하고 양도에 대한 뭐 세금을 낮춰준다라고 해도 추가적인 그 비용을 고려를 해 봤을 때는 이게 현실적으로는 도움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30억짜리를 매각을 하고 다시 집을 사려고 하면은 한 20억 정도의 집을 살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거죠. 양도에 대한 세금 내고요. 향후에 매입했을 때 대출에 대한 금융 비용도 지금 굉장히 주택 매입하는데 어려운 환경이잖아요. 거기에다 취득할 때 여러 가지 뭐 비용이라든지 또 재반 비용들, 그리고 중개 비용 같은 경우를 납부를 하고 나면은 내가 주택을 줄이고 나서 오히려 효과가 있겠느냐, 내 삶에 또는 자산 가격에 도움이 될 수 있겠냐라는 거를 고려해 보면은 전혀 도움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양도를 했을 때 실현되는 수익, 그리고 취득할 때 어떤 부담이 좀 없는 그런 환경이 돼 줘야 되는 거죠. 살 때도, 갖고 있을 때도, 팔 때도 다 부담스럽게 되게 된다라면 결국은 시장 동결, 그리고 시장이 멈추는 그런 환경이 나올 수 있다라고 봅니다. 네. 그리고 뭐 거래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뭐 취득, 보유, 양도까지 뭐 패키지로 이렇게 한번 정책이 나와야 되겠군요. 자, 한간에는 이제 뭐 보유세 인상을 기다리는 이제 무주택자분들도 있다고 하는데 대표님 생각에는 어떻게 기다리는 게 의미가 있다고 보세요? 뭐 저는 기대하기는 좀 어렵다라고 보는데요. 지금 보유에 대한 그 세금들이 올라가게 된다라면은 지금 시장에서 재취득하기 어려워진 환경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은 그 주택을 매각하고 나서 다시 취득하기 어려운 분들 같은 경우는 임대 전환을 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라고 보여져요. 그래서 임대 전환을 했을 때 최근에 월세 시장의 흐름과 또는 그 보유에 대한 세금들이 올랐을 때 어떤 그 수요자들에게 전환하기 좋은 그런 환경인 건 맞거든요. 왜냐하면 시장에서 임대 물량들이 상당히 유통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면 결국은 수요자보다는 공급자, 그리고 세입자보다는 집주인에게 좀 유리한 환경이에요. 그래서 가격에 대한 그 협상력이 좋지 않은 그런 시장 환경이라고 봐야 되는 거죠. 다만 그 보유세 인상을 기다리면서 무주택자들이 내 집 마련을 해야 되겠다라고 판단들을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지금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묶여 있기 때문에 전세를 활용해서 매입하는 것도 어렵고요. 기존의 주택을 갖고 있는 분들이 매각하기도 어려운 환경이에요. 그래서 내가 선택할 수 있는 선택지도 좁아지는 환경이기 때문에 보유세가 오르던 내리던, 그리고 무주택자가 의사결정을 한 이후에 의사 외에도 행동을 했을 때 내가 선택할 수 있는 선택지가 맞냐라고 본다라면 지금 시장 환경에서는 선택지가 그렇게 좋지는 않다. 그리고 최근 들어서 트렌드를 보면은 이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된 이후로 앞으로도 이런 규제가 계속 있을 거라는 시장의 수요자들은 레퍼런스가 생겨버린 거죠. 그래서 예전에는 소위 말하는 59제곱에서 84, 그 다음에 뭐 100일, 110일 뭐 이런 제곱미터로 점프를 뛰어왔다라면 지금은 그렇게 이동하기가 좀 어려워진 것 같아요. 그래서 차라리 84로 한 번에 간다든지, 비아파트는 선호하지 않고 한 번에 좀 아파트로 가고 싶다, 이런 심리들이 작용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중간 가격 이상부터는 가격들이 지금 굉장히 좀 가파르게 오를 가능성들이 큽니다. 그래서 이 실수요자 같은 경우도 이런 84제곱의 중급지의 아파트를 선택하고 싶은 마음들이 굉장히 클 텐데, 지금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는 시장 환경 안에서는 본인이 원하는 지역과 상품과 면적을 선택하기는 굉장히 좀 어려워졌다. 그래서 기다리지 말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지만 지금 당장 행동한다라고 해도 선택하기가 좀 어려운 환경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아유, 감사합니다. 네.
지역마다 다 다른 목소리들이 나오거든요. 부동산 정책이 나올 때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정치적인 슬로건에 가깝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정책적인 그 방향대로 시장이 실현되고 흘러갈 수 있냐라는 거는 어렵다라는 거죠.